엄마, 나도 돈이 없다고요, 좀. 소진아, 엄마야. 배고픈데 밥 사 먹을 돈이 없네. 5만 원만 보내줘라. 그 말에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손엔 반값 할인 스티커 붙은 도시락 하나. 주머니엔 겨우 4,000원 남짓. 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귓가에 남은 엄마의 목소리가 마치 스피커에 낀 먼지처럼 찌릿하게 들려왔어요. 엄마, 나 이번 주엔 알바비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엄만 지금 굶고 있어. 너는 혼자서 잘 살잖아. 딸이면 부모 좀 챙겨야지. 그 말 한마디가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전화를 끈 차 눈물이 아니라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이젠 진짜 지쳤다. 안녕하세요. 저는 23, 대학 3학년 윤소진입니다. 오늘은 제 가족 이야기, 그리고 제가 왜 결국 그 가족에게서 도망쳐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정말 세상에 돈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집이었죠. 어릴 땐 겨울이면 보일러를 잘 안 틀었어요. 기름 아깝다.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죠. 대신 전기장판 하나에 셋이 꼭 붙어서 잤습니다. 그래도 그땐 좋았어요. 그땐 몰랐거든요. 그 붙어 잠자던 온기가 나중엔 서로를 옥죄는 족쇄가 될 줄은요. 엄마는 늘 한숨부터 쉬는 사람이었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돈이 있어야 인간이지. 그리고 그 한숨은 언제나 제 이름으로 이어졌죠. 소진아, 너도 인생 어렵게 살지 마. 너 같은 애는 그냥 공장 다니면서 월급 꼬박꼬박 받는 게 최고야. 엄마, 나 그래도 대학 가보고 싶어요. 에이, 그게 네 분수에 맞냐? 우리 집이 서울대 보낼 형편이냐? 내가 잘나봤자 결국 가난은 못 벗어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어요. 가난은 죄가 아닌데 엄마에겐 죄였어요. 그리고 그 죄를 딸에게까지 물려주고 있었죠. 저는 늘 공부가 좋았어요. 책을 읽으면 세상이 조금 덜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늘 말했어요. 그딴 책 읽어서 밥이 나오냐? 너는 머리도 없으면서 꿈은 크다. 아빠도 별 다르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늘 술 냄새를 풍기며 이렇게 말했죠. 소진아, 세상은 말이야. 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현실이나 봐야 돼.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니야. 둘은 가난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일까요? 가난에 져버리는 게 너무 익숙했어요. 그 익숙함 속에서 제 꿈은 늘 사치가 됐습니다. 엄마는 하루 종일 편의점 계산대에 서 있었지만 늘 투덜거렸어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예의가 없냐? 잔돈 던지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손님이 오면 계산은 느릿느릿, 일은 늘 대충대충이었죠. 사장님이 한마디라도 하면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그 욕을 퍼부었어요. 내가 거기 노예야? 돈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그 말이 하루에도 10번씩 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그래도 그 일밖에 없잖아.
없잖아요. 그래도 거길 가야 내일 밥 먹잖아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그 한마디가 새로운 전쟁을 불러올 테니까요. 아빠는 공사장에서 일했지만 늘 늦잠을 잤어요. 오늘도 안 나가요? 제가 조심스레 물으면 야, 하루 이틀 쉬면 죽냐? 이 한마디로 끝이었죠. 그렇게 하루를 쉬면 그날 저녁엔 반드시 소주 냄새가 따라왔습니다. 아빠, 술 좀 그만 마셔요. 야, 인생이 재밌냐? 내가 나 돼봐라. 술 없으면 못 산다. 그 말 뒤엔 남탓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 꼴인 게 다 세상 때문이야. 돈 많은 놈들은 편하게 벌고 우리 같은 놈은 죽어라 이래도 가난하잖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는 세상을 미워했고 엄마는 세상을 포기했어요. 그 두 사람이 부딪힐 때마다 그 불똥은 제게로 떨어졌죠. 밤이면 두 사람은 늘 같은 싸움을 반복했습니다. 오늘은 또 뭐가 모자라? 당신이 돈을 너무 흥청망청 써서 그렇지. 흥청망청. 그럼 당신이 벌어오든가. 내가 어떻게 벌어와. 나 혼자 다 해왔잖아. 그러다 결국엔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소진이만 공부 안 해도 이렇게 안 힘들었을 거야. 그래. 괜히 대학 간다 어쩐다 설치더니 그 돈만 들어가지. 소진아, 너 때문에 싸운다. 내가 돈만 벌면 이런 일 없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숨이 콱 막혔어요. 내가 그들에게 짐이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가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공부가 밥 먹여주냐. 세상은 결국 돈이지. 저 애는 왜 저리 고집이야. 그 목소리를 방 안에서 듣고 있자니 귀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화가 났어요. 엄마, 그렇게 살지 말라면서 왜 나까지 끌어내려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 엄마는 늘 이렇게 말했죠. 너는 아직 몰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네가 잘난 줄 아냐? 다음 날 아침, 아빠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양말 한 짝만 신은 채 오늘도 비 오네. 일 나가기 글렀다.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나와서 오히려 무겁게 들렸어요. 그의 게으름이 하루하루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아빠, 비 그쳐요. 오후엔 괜찮대요. 야,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 TV에선 비 온다잖아. 결국 전 입을 닫았습니다. 그 집에서 이유를 말하는 건 죄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엄마는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퍼져 앉아 탄식했어요.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나는 젊을 때부터 고생만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엄마는 한 숟갈 뜨고 이내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맛이 없어.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러곤 저를 흘겨봤습니다. 너는 참 속 편하다. 너는 공부나 하고 있으니 좋지? 그 말이 뼈에 박혔어요. 좋지? 그 말 속엔 질투와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었죠. 그녀는 내가 자신과 다르다는 게
용서가 안 됐어요. 저는 19살 때 처음으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너도 우리처럼 살아라. 가난을 받아들여라. 그게 그들의 사랑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가르침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굴레를 씌우는 말이었죠. 너는 평생 우리 밑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방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 천장이 답답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 소절이 그렇게 슬프게 들리긴 처음이었어요. 언젠가 떠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땐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는 언젠가 이 집을 떠나야만 산다는 걸. 대학 진학을 원했을 때 엄마는 기겁을 했습니다. 등록금이 얼만데? 네가 무슨 재벌 딸이야? 엄마, 장학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딴 거 믿고 대학 가는 애들이 다 실패하는 거야. 결국 전 몰래 입학원서를 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손이 떨릴 정도로 기뻤어요. 하지만 그 종이를 들고 집에 돌아갔을 때, 엄마는 말없이 구겨버렸습니다. 너 같은 애가 무슨 대학이냐? 현실 좀 봐. 꿈은 배불러도 밥은 못 먹여. 그날 밤, 전 혼자 마당에 나가 울었습니다. 별이 참 많았어요. 그 별들이 다 내 위에 떨어져도 좋으니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 그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울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있으면 든든하다. 그 한마디에 전 또다시 제 인생을 접었습니다. 가난한 부모는 이상하게도 눈물을 무기처럼 씁니다. 너라도 있어야. 내가 버티지. 내가 효녀니까 엄마가 사는 거야. 그 말들이 사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족쇄였어요. 나를 붙잡기 위한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수단이었죠. 20살이 되던 해, 전 결국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장학금으로, 아르바이트로 버텼어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제 목을 잡았습니다. 공부는 무슨 공부야? 일이나 해라. 가족 힘들게 하지 말고. 엄마, 나 일도 하고 있어요. 이제 좀 믿어주세요. 믿긴 뭘 믿어. 너 같은 애가 사람 구실하겠어? 그 말이 너무나 익숙해서 이젠 화도 안 났어요. 그냥 마음이 죽어갔어요. 등록금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알바비가 들어오자마자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젠 내 돈은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 통장에서도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체 내역엔 현금 인출 오전 9시 43분. 그 시각 집엔 저 말고 아빠뿐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거실 테이블 위에 맥주캔이 3개, 그리고 제 통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왜 가지고 가셨어요? 너 돈 많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등록금 모으는 돈이에요. 야, 내가 낳아줬으면 그 정도도 못 쓰냐? 그 말에 온몸이 굳었어요. 그는 진심이었어요. 아빠, 그건 제 월세비예요. 그깟 월세야. 주인한테 미루면 되지. 나는 담배도 끊었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담배를 끊었다는 말이 정말 웃겼어요.
그 손엔 아직도 라이터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전 집 뒤 쓰레기 봉투에서 제 통장 봉투를 주웠어요. 맥주캔 밑에 구겨진 채로 버려져 있었죠. 그 종이를 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가난이 아니라 무책임이구나. 그날 이후, 전 아빠를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 일로 마음이 식기도 전에 또 일이 터졌습니다. 엄마가 제 신분증 사진을 몰래 찍어 할부로 명품 가방을 산 겁니다. 그걸 안 건 문자로 신용카드 신규 결제 알림이 뜨면서였어요. 땡땡 백화점 128만 원. 전 당장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카드 쓴 적 없어요. 이게 뭐예요? 아, 그거. 그냥 내 이름으로 산 거야. 엄마 신용은 안 받아주더라. 뭐라고요? 너 요즘 대학생이잖아. 요즘은 젊은 애들 이름이면 금방 되더라. 순간 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엄마, 그 돈 어떻게 갚을 건데요? 그거야 네가 천천히 갚으면 되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딸이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되냐? 엄마도 사람인데 예쁜 가방 하나쯤은 들고 다닐 수 있잖아.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엄마는 내 카드로 산 가방을 들고 친구들 모임에 나갔습니다. 우리 딸이 사준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웃었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전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가장한 착취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알바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어요. 편의점 오전 타임, 손님이 많지 않아 계산대에 기대어 서 있던 참이었죠. 그때 자동문이 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소진아, 그 목소리,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왜 와요? 그냥 좀 보러 왔다. 그녀는 매장 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진열대 위에 놓인 도시락을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이거 싸다. 맛있겠다. 그거 손님 물건이에요. 그래. 돈 낼게. 그녀는 계산대에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있었어요. 전 도시락을 스캔했죠. 4,500원이에요. 야, 가족인데 깎아주면 안 됐냐? 그 말에 뒷줄에 있던 손님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왜? 너 이제 부모 부끄럽냐? 그녀는 비웃듯 말하고 도시락을 들고 나갔습니다. 결제는 안 했어요. 그날 저녁, 사장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진 씨 점심에 도시락 하나. 결제 안 된 거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 말밖엔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도시락 돈 왜 안 냈어요? 아유, 그깟 걸 왜 그렇게 따져? 내 딸이 일하는 가게에서 도시락 하나 못 가져가냐? 그럼 제가 내야 하잖아요. 너 알바해서 돈 좀 벌잖아. 가족끼리 그런 걸로 쪼잔하게 굴지 마. 그 말이 정말 숨이 막혔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날따라 거머리처럼 들러붙는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 편의점에 다시 엄마가 왔습니다. 이번엔 친구를 데리고요. 우리 딸이 여기서 일해. 그녀는 친구에게 제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얘가 그래도 착해. 우리 가족 중엔 제일 사람 됐어. 그녀의 말이 칭찬이 아니라 조롱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친구 앞에서 엄마는 덧붙였습니다. 근데 공부는 안 맞는가 봐. 알바나 하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는 웃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밑바닥을 구경시키러 온 거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서 손등을 씻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도시락 값 4,500원보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더 비쌌어요. 넌 아무리 해도 결국 우리 같은 애야. 그 말이 오늘도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엄마의 전화를 볼 때마다 심장이 먼저 움츠러들었어요. 또 뭐 요구하려고 하지? 또 어떤 핑계를 댈까? 이제는 그게 불쌍함이 아니라 공포로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 엄마는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진아, 5만 원만 보내줘라. 배고파. 죽겠네. 엄마, 나도 밥 못 먹었어요. 네가 젊잖아. 굶어도 안 죽어. 나는 늙었잖아. 딸이면 좀 보내줘야지. 그날 밤, 전 조용히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3,000원. 그리고 손가락이 멈췄어요. 왜 항상 내가 내줘야 하지? 왜 늘 나는 부모의 배고픔을 채워야 하지?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보충해줄 돈줄로 사랑한 거였구나. 그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내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어요. 내가 힘들게 벌어둔 돈, 내 이름, 내 신용, 그리고 내 마음까지. 그날 밤, 전 서랍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조용히 뒷면을 찢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때 비로소 절연이라는 단어가 도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전화를 끊고 조용히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나를 붙잡아요. 나는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가난이 당신을 망쳤다면 그 굴레 안에선 이제 나라도 나와야 하니까요.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엄마, 이제 그 이름이 나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지나간 과거가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끈을 잘라내는 순간 소진이의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너 진짜 나쁜 년이다. 그게 엄마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휴대폰 진동이 4번 울리고 멈췄다가 다시 5번 울렸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거든요. 왜 그래요? 너 진짜 사람 맞냐? 내 엄마가 밥도 못 먹고 누워 있는데 딸이 전화 한 통도 안 해? 엄마, 저 그만 좀 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 너 잘났. 네 잘난 대학 다녀서 좋겠다. 근데 알아? 사람은 결국 피는 못 속여. 넌 우리 피야. 넌 평생 우리 같은 팔자야.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말했어요. 가난은 내 운명이야. 벗어나려 하지 마. 그때 전 깨달았어요.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가난에서 벗어나는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걸. 며칠 뒤 알바 중이던 카페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결국 받았습니다. 왜? 너 그 남자랑 산다며? 네. 뉴스에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 혼자 산다면서 남자 몰래 들이는 거 아니냐?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트레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컵이 쨍 하고 부딪히며 쏟아졌죠.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엄마,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왜? 찔려? 아니요. 그냥 제발 그만. 이래서 여자 혼자 살면 안 된다니까. 그게 다 내 고집 때문이야. 내 말만 들었어도 공장 다니면서 남자 잘 만나 결혼했을 텐데. 엄마의 말은 언제나 현실이 아니라 패배의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야. 공부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알아? 그녀의 말 속엔 이상하게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패배에 익숙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이한 확신. 그날 이후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카톡 다 무시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집 앞에 검은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내용물은 5장의 종이, 그리고 그 중간에 껴있는 1,000원짜리 다발. 맨 위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엄마가 낸다. 그러니 이제 효도 좀 해라. 전 종이를 찢지 못했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조용히 던졌어요. 그게 더 잔인한 복수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그걸로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새벽 1시 48분, 다급한 전화벨. 소진아? 엄마가 죽을지도 몰라. 그 한마디에 전 온몸이 굳었습니다. 왜요? 어디 아파요? 가슴이 답답해. 숨이 안 쉬어져. 근데 병원비가 없네. 병원 가세요. 119 부르세요. 돈 없다고. 너 지금 돈 좀 보내줘. 그때 제 손이 멈췄어요. 엄마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는 목소리였어요. 도움받고 싶은 사람의 절규가 아니라 붙잡고 싶은 사람의 협박이었죠. 저 그만 좀 괴롭히세요. 괴롭혀? 내가 낳은 딸한테 돈 좀 달라는 게 괴롭히는 거냐? 엄마, 저도 숨 좀 쉬고 싶어요. 그래. 숨 쉬어라. 엄마는 숨 막혀. 죽을게. 그 말을 남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전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괜찮다. 이제부터 너랑 상관없.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눈물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구나. 내가 벗어나야 할 건 가난이 아니라 가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구나. 엄마는 평생 돈 걱정을 했지만 정작 돈보다 더 무서운 건 돈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어요. 며칠 뒤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내 엄마가 너 때문에 쓰러졌다. 지금이라도 와라. 병원 가셨어요? 그건 됐고, 너 왜 부모를 버려? 부모 버린 자식은 천벌받아.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어요.
이제는 두려움보다 피로가 먼저였죠. 아빠, 그만하세요. 뭐, 저도 이제 살고 싶어요. 제 인생 좀 살게 내버려 두세요. 야! 그딴 소리 할 거면 다시는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그 말에 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안 드릴게요. 그날 밤 처음으로 휴대폰에서 부모님 번호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 때문에. 엄마, 아빠, 이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젠 제가 밥을 굶어도 그게 제 선택이에요. 이제 더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전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그날, 방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시계 초침도, 심지어 제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끝났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끝났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며칠 동안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아도, 문자가 오지 않아도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게 무서운 중독이었어요. 엄마에게 시달리며 살던 시간들이 지옥 같았는데 그 지옥이 사라지니까 빈자리가 생긴 겁니다. 이게 자유인가요? 그때는 그게 낯설었어요. 자유가 달콤하지 않았어요. 그건 쓸쓸한 해방이었어요. 학교에서도, 알바 중에도 가끔 엄마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너 같은 애는 결국 우리처럼 돼.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지. 배운다고 뭐 달라져?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제 자존심을 갉아먹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 기분. 그게 가난이 남긴 상처였습니다. 한 번은 알바 중에 손님이 계산을 하다 말고 이러더군요. 학생이 이렇게 늦게까지 일해? 공부는 안 하고? 네, 등록금 벌어요. 아이고, 그런 애들 많지. 결국 공부 그만두더라.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말을 한 걸 뿐이지만 그 순간 저는 그의 얼굴에 엄마의 얼굴을 봤어요. 결국 넌 안 될 거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 말이 또 들리는 것 같았죠. 그날 밤, 퇴근길에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하고 초라하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죠. 그런데 문득 엄마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그 눈, 그 어두운 표정, 똑같았어요.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나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오래 묵은 꿈을 꿨어요. 좁은 방 안, 엄마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소진아? 나가봤자 다 똑같아. 그 말에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발밑이 지늘처럼 붙잡혀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나 자신이었어요. 작은 제 모습이 절규했어요. 네, 이제 그만! 그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심장이 뛰고 있었죠.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며칠 뒤, 학교 수업 후 친구가 물었어요. 소진아, 너 왜 그렇게 독해졌냐?
독해야 살잖아. 전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건 진심이었어요. 가난이 만든 세상은 착한 사람을 먼저 삼켰으니까요. 그날 이후 전 하루를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작은 걸음이었어요. 아침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오후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엔 과외, 월세를 내고, 책을 사고,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잘했어, 소진아. 그 말이 처음엔 어색했어요. 누군가에게 잘했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전공 수업에서 한 교수가 물었어요.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나? 순간 숨이 막혔어요. 다른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에요. 저희 아빠는 회사 다녀요. 우리 엄마는 약사예요. 제 차례가 되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해요. 그 말밖엔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울었어요. 엄마가 미웠고 동시에 엄마처럼 된 나 자신이 미웠어요. 가난이 죄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왜 이렇게 부끄럽지? 그건 세상이 만든 부끄러움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가난을 죄처럼 굴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 전 더 강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비웃어도 누군가가 동정해도 이젠 상관없었어요. 엄마는 내 인생을 불행의 예언서로 만들었지만 나는 내 손으로 그 책을 찍고 싶었어요. 어느 날 지갑 속에서 낡은 1,000원짜리 한 장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보내던 그 봉투에 들어있던 돈이었죠. 엄마가 낸다. 효도해라. 그 글자가 순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꺼내 그 1,000원짜리를 태웠습니다. 불꽃이 천천히 종이를 먹어갔어요. 눈앞이 따뜻하게 번졌죠.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내 안에 가난이 타오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가 낯설 만큼 맑았어요.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내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정적이었어요. 엄마, 당신이 준 건 상처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 법이었어요. 이제 난 가난의 유전자가 아닌 용기의 유전자가 될 거예요. 그날은 이상하게 하늘이 맑았어요. 공기도, 바람도, 마음도 잔잔했죠. 전 도서관 창가에 앉아 레포트를 쓰고 있었어요. 햇빛이 종이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모처럼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낯익은 번호가 떴어요. 엄마. 한 달 반 만에 전화였습니다. 심장이 2번쯤 뛰고 그 다음은 조용해졌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어요. 벨이 5번 울리고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너 진짜 끝까지 모른 채 할 거야?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왜?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소진아, 내 아빠 쓰러졌어? 병원비가 없어. 내가
좀 도와. 그 목소리. 울먹이는 척 하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그동안 수도 없이 써왔던 그 톤. 엄마, 보험 있으시잖아요. 그거 다 밀렸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도와줬어야지. 더는 못 도와요. 못 도와? 너 피도 눈물도 없냐? 부모가 죽게 생겼는데.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죽는다는 단어는 언제나 그녀가 나를 휘두르는 칼이었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 그만 좀 죽겠다고 하세요. 엄마는 매번 그렇게 말하면서 한 번도 죽은 적 없잖아요. 잠시 정적.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짧은 숨소리. 뭐라고? 이제 그만하세요. 저 그 말 들을 때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죽었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엄마, 전 이제 엄마 딸 아니에요. 뭐? 그동안은 엄마가 가난해서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가난한 게 아니라 생각이 가난한 거였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전 두려움보다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소리를 질렀어요. 야, 부모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부모 버린 자식은 천벌 받아. 그래요. 그 1,000벌이라도 받을래요. 그게 저를 살리는 벌이면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너, 네가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알아? 엄마는요? 엄마는 평생 불행에 취해서 남의 인생까지 끌어내렸잖아요. 순간 엄마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들렸어요.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 말 기다렸어요. 통화가 끝나고 휴대폰이 손에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손바닥 위에 따스한 빛이 닿았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 자유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순간이라는 걸. 며칠 뒤 엄마에게서 봉투 하나가 왔습니다. 봉투 앞엔 삐뚤빼뚤한 글씨. 넌 나중에 후회할 거다. 전 그 봉투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에 맡겼어요. 하얀 종이가 팔랑이며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게 마치 제 지난 인생이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하늘엔 별이 많았습니다. 혼자 옥상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어요. 김이 올라오는 라면 국물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나한테 밥 먹으라 하지 않아도 내가 나한테 말해줄 거야. 소진아, 오늘도 잘 살아냈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제 마음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가난은 대물림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걸 믿으면 진짜 가난해지고 안 믿으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엄마는 평생 그 믿음 안에서 살았지만 저는 그 믿음에서 탈출했습니다. 엄마, 이젠 당신이 만든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게요. 당신이 가난을 이유로 나를 묶었지만 이제 난 가난을 이유로 날 해방시킬 거예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삼키던 세상에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 그날 이후로 제 휴대폰엔 엄마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저 자신을 가족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을 때, 일을 할 때, 거울을 볼 때마다 속삭입니다. 이젠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니까.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내 인생까지 가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 운명을 끊어낸 첫사람이에요. 가족과 절연한 지금, 나는 처음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절연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 일상엔 엄마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움찔하지 않고, 문자 알림이 떠도 손이 떨리지 않아요. 방 안엔 제 물건들, 제 향, 그리고 제가 만든 시간만이 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무섭던 혼자가 이젠 가장 편한 단어가 됐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떠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좁은 방 안을 천천히 채웁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컵라면 대신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이게 다야? 누군가 묻는다면 전 웃으면서 대답할 겁니다. 그래도 내 힘으로 산 하루예요. 요즘은 작은 출판사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책 냄새가 나는 사무실이 좋아요. 누군가의 글을 편집하고 종이에 묻은 잉크 냄새를 맡을 때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사장님은 가끔 그러세요. 소진 씨,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 그 말이 어색했습니다. 표정이 좋아졌다는 말, 처음 들어봤거든요. 퇴근 후엔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밤엔 동네 아이들에게 영어 과외를 합니다. 그 아이들은 참 순수합니다. 선생님은 대학생이에요. 부모님이 자랑스럽겠다. 그 말에 가슴이 잠시 찌르르했지만 이젠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내 인생은 존재하니까요. 주말이면 장 보러 나갑니다. 세일 코너에서 채소를 고르고 계란 10개들이를 사서 조심스레 들고 옵니다. 처음엔 이런 일들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이젠 그 모든 게 내 힘으로 사는 증거예요. 저녁엔 라디오를 켭니다. 창문 너머로 밤바람이 들어오면 작은 방 안이 세상에서 제일 평화로운 곳이 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에요. 명절 때면 지하철역 광고판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사람들을 보면 가끔 마음이 쿡 하고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죠. 괜찮아. 우린 이제 서로의 상처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말에 참 이상하게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에요. 얼마 전엔 같이 일하는 동료 언니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혼자 사는 애들은 밥 잘 안 챙겨 먹는다며 그 작은 친절이 너무 따뜻해서 한참 동안 도시락 뚜껑을 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게 더 이상했어요. 이젠 엄마의 그림자가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치유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한 번은 출근길 버스에서 창밖으로 고향 버스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버스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건 제 과거의 방향이었으니까요. 이제 나는 반대쪽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니 숨이 가벼워졌어요. 밤엔 일기장을 엽니다. 요즘에 저는 부모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보고합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오늘도 내 힘으로 벌어먹었다. 오늘도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았다. 그 짧은 문장 3개가 이제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가끔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요. 부자가 되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돈이 없어도 가난하지 않은 삶, 누구의 허락 없이 웃을 수 있는 삶, 그게 제 목표예요. 엄마는 평생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전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나를 잃지 않았으니까요. 부모 없이도 괜찮냐고요? 괜찮아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가난은 여전히 있지만 그 가난이 더 이상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막막하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도 내 힘으로 산다. 그날 밤, 방 안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살짝 들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어요. 그리고 전 그 빛 아래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믿지 못했던 세상 속에서 나는 살아남았어요.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